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파란색, 블루 이러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양한 상징이 있겠지만 요즘은 우울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 자주 들으시죠? 이 파란색은 의료진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이런 의미를 살려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한다는 뜻으로 시내 주요 건축물을 파란 빛으로 장식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청, 서울로 7017, 한강교량, 서울 월드컵 경기장, 남산 N서울타워 이런 명소들이 이제 다음 달 중순까지 매일 밤 푸르게 빛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확진자 수는 줄고 있어도 의료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 살얼음판이라고 하죠. 의료진에게 꾸준한 응원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어두운 밤길에 푸른빛을 만나게 된다면 코로나 블루보다는 이 감염병 사태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이 되어주는 의료진의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4월 20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에는 또 주요 뉴스와 논평 뉴스픽에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월요 인터뷰 시간,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을 끝으로 이제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완료가 되는데요. 여전히 학부모들에게는 어려움이 많겠죠. 어떤 문제들이 과연 있는지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탁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대저토마토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품종의 토마토들 요리에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내내 좀 함께해 주시고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또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언제든지 참여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오직 정희철님, 이주경님, 산속전원생활님, 이종범님, 창백한 푸른점님, 정희철님께서 주말 동안 저희 세 사람 보고 싶으셨다고 즐겁게 청취하겠다고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서영님, 김혜원님, 신정수님, 송문방님, 최희철님, 최기원님, 박진호님, 예, 이렇게 또 들어와서 인사 건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 시작해보죠.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월요일이라 또 좀 새로운 긴장감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얘기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는 게 긴장감이 들듯 우리가 다시 또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나 하고 다들 언제나 하고 기다리셨는데 다음 달 5일까지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수위는 근데 조금 완화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예, 이제 4월 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요. 그렇죠. 5월 1일 노동자의 날이고 5월 5일 또 어린이날. 그래서 연휴네요, 일종의. 연휴가 일종에 있고 이제 네.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 연차 내면 쭉 쉴 수 있다 해서 황금 연휴라고 하는데 네. 다만 좀 우리 사회가 아직은 방역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당국에서 판단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다시 5월 5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네.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동안 4대 밀집 시설로 돼서 운영 중단 권고가 내려졌던 곳들은
운영 자제 권고로 하향이 됩니다. 뭐 학원이라던가 유흥업소, 종교, 실내 체육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 다만 방역 지침을 잘 지킨다는 전제 하에 운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립공원, 휴양림 같은 곳들 아마 많이 가고 싶으실 텐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일부분 재개가 되고요. 또 다만 이제 프로야구 많이 가고 싶으시겠지만 이게 밀접 접촉이 됩니다. 관객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는 보실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기는 진행이 되는데 다만 경기장에 직접 들어가시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되냐? 일단 정부가 5월 5일 끝나고 5월 6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뭐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또는 재감염의 우려가 좀 적다든가 정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고 만약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이것은 당분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달 벌써 5월이구나 이런 말씀 많이 그러네요. 하시거든요. 뭐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5월인데 황금 연휴가 또 쫙 앞에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구나. 기억나세요?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옛날에 고 코미디언 이기동 선생님께서 네, 실감나게 제가 못했습니다만 전혀 실감이 안 나요. 누가 하신 얘기 다음번에 한번 다시.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떠나고 싶어요. 지금 시기가. 그리고 한 그쵸. 2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이 피로해진 것도 있어요. 잘 지켜주셨기 네, 때문에. 많이 힘들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지금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뭔가 잠잠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 부활절 지냈고 또 이번에 총선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1, 2주 동안에 어떻게 또 갑자기 감염자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조용하지만 조심하게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말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오거든요, 아침에. 네. 근데 말버스를 탁 타보면 지난주만 해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사님하고 저 이렇게 딱 둘이서 탔는데 오늘 말버스가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스크는 꼭 쓰자. 왜냐하면 서로 이제 위험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이 가진 이제 부모님들은 계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5월 6일 이후로 뭐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계약도 생각해 보겠다 이런 뭐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들이 했을 때 싱가포르처럼 계약을 해서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렇죠.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5월이 되면 항상 강원도에 내려가서 친척분들하고 이렇게 감자도 삶아 먹고 그렇죠. 이러는데 물론 뭐 그거를 이제 서울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5월 8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어버이날에도 좀 어디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2주간 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좀 잦아든다면 그때는 어떨지 그쵸.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주간이 저희가 좀 총선이랑 이런 걸 치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총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이 국회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언급이 되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 저희가 좀 오늘 또 장애인의 날이기도 해서요.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의 김예지 당선인, 이 당선인이 안내견과 함께 이제 국회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출입이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에 관심들이 쏠리고 있거든요.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미래한국당의 김예지 당선인이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잖아요. 네. 그런데 안내견이 사실은 이제 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까지 국회가 좀 관례적으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좀 막아왔던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또 2004년 17대 국회 때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네. 그때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무산이 되어서 본회의장 들어갈 때는 부득이 보좌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전례가 있어서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관심이 좀 모아진 거죠. 네. 근데 이 안내견 조이가 보시면은 굉장히 현명하게 생겼어요. 이 안내견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얘가 4살인데
지금 비례대표 0번이라 그래요. 네. 사실은.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첫 안내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떻게 당연히 뭐 출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검토 대상이었다는 것 자체가 또 그만큼 그동안에 흔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네. 자, 다음 중 국회에 반입되었던 동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반입이라는 건 이제 회의장에 들어왔던 네. 1번 뱀, 2번 낙지, 3번 뉴트리아. 이제 뉴트리아는 왜 쥐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커서 네. 괴물쥐 이렇게 별명이 있죠. 4번 벵갈 고양이. 자, 맞춰보시죠. 아, 이게 다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 들어갔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들어갔나요? 좀 알고 싶네요. 뱀의 경우에는 2010년 환경부 국정감사 때였는데 당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야생동물 이제 불법 포획 문제 지적하겠다면서 뱀을 가져왔어요. 구렁이를 가져와서 오히려 이제 환경부 장관이 어떻게 뱀을 가지고 오셨냐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가지고 왔던 거고요. 낙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왜 왔습니까? 이제 당시에 낙지의 뭐 중금속 여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낙지가 많이 나는 그 지역구 의원이 낙지를 가져와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항의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낙지를 직접 가지고 왔고요. 당시 이게 신문에 많이 실렸던 건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요. 네. 그 의원이 모 정치인에게 낙지를 입에 넣어서 먹게 하는 장면도 많이 좀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면 건. 뉴트리안이 이제 괴물쥐라고 하는데 이제 뉴트리아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지적하려고 직접 가져오기도 했었고 벵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왜 동물원에서 이제 퓨마가 탈출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퓨마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벵갈 고양이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회법상 동물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예, 이런 동물들도 다 들어왔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뭐 본회의라든가 위원회 회의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선례를 살펴본다면 사실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동물들은 사실 들어오는 게 맞죠. 근데 뭐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고요. 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국회나 지방의회 공공기관에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뭐 채용 비율 퍼센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 기관의 그 엘리베이터가 유난히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요. 그리고 문도 천천히 닫히고 천천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고장이 아닌가요라고 했더니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 역시 다리가 약간 불편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휠체어를 타고 목밖에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이 공포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빨리 문이 닫히니까. 그렇죠. 문이 빨리 예. 닫히면 몸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게 문이 천천히 닫히고 천천히 열리도록 했다는 거죠. 제가 사실 굉장히 감동받았고 또 가만 보면 우리 왜 이렇게 공공기관 가면 철문이 많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열어야 되죠. 예. 근데 역시 중증장애인 분들은 손으로 당겨서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장애인실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도록. 근데 이런 환경 개선이 가능했던 경우는 그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장애인들이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시설 개선을 조금씩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분의 성함을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정혜국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시혜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부터 이런 시도도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정말 생활 속에서 바꾸려면 저는 앞으로 국회도 지방의회도 공공기관도 더 많은 장애인분들을 채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니까 예.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우리가 베리어 프리라는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장벽이 없다 이 말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문턱을 낮추자 이런 뜻인데 이것이 장애인에게 그냥 배려를 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건 의무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아까 안내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은 그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동행을 했을 때 네.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만약에 거부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에 타려던 장애인을 그 버스 기사님이 내가 돈을 낼 테니 타지 마라.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를 들어가는데 네. 여기는 개 알러지가 있고 다른 손님들한테 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못 들어온다 해서 막아서 또 한 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 인식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싶고 특히 정치인들은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장애 혐오 발언 같은 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얘기하죠. 뭐 절름발이, 벙어리 그리고 뭐 비뚤어진 마음이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무지의 소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정혜정 씨께서 국회에서 출입 자체를 검토한 거는 아니라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는 어쨌든 장애인의 날이기도 해서 관련 내용을 역사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본 것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뉴스는 그 민주당이 남영희 후보라고 그 171표 차로 낙선한 인천 동구 미추홀구죠. 예, 거기 미추홀구 선거구에 재검표를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재검표까지 다시 가게 된 거죠? 송문희 박사님께서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지역에서 그 무소속 윤상현 후보하고 이제 남영희 후보가 171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랬죠. 예. 접전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표 차이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재검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검표를 하려면은 이제 증거 보존 신청 같은 걸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선거를 보면은 그 20대 총선 때 그 인천 부평갑의 그 문병호 후보가 26표 차로 패배를 했었어요. 26표. 네, 더 네네. 작죠. 네. 그래서 이제 당선 무효 소송을 하면서 재검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6표가 23표로 변동이 되었어요. 아, 근데 차이는 똑같았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 결과에는 그게 없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례를 보면 6.13 지방선거 때 한 표 차이로 낙선했던 분이 계세요. 한 표로? 네. 정말 안타깝네요. 충남 청량의 기초의원인데 이분은 안타깝지가 않은 게 한 표 차이로 낙선을 했다가 재검표를 해보니까 이 무효표가 다시 유효표가 되면서 표수가 똑같아진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이렇게 표가 같아지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되는? 이때는 나이 많은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어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별 변동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재검표 얘기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자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재검표에서 사실 이 결과가 뒤집어진 거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재검표를 한다는 건 어떻게 아무래도 보십니까? 지금 뭐 선관위에 이건 이제 뭐 선거 불복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부정선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검표가 정확했는지 예를 들면 뭐 인주가 두 군데에 묻어서 이건 무효표다. 이것을 무효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유효표가 되는지 이런 걸 좀 가려달라는 차원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시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예, 해외는 좀 다르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이렇게 법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주마다 상황이 다른데 주 법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미국의 경우에는 2017년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 선거에서 이때도 한 표 차가 났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동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미국은 연장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이 사기글에서 담았고 선관위원장이 뽑는 사람이 당선자로 결정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추첨제군요. 추첨제. 그러니까 너무 드문 사례다 보니 아마 아주 정밀하게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런 게 아주 정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거에 뭐 동전을 던진다거나 모자에서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제비 뽑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조금 더 정교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 표 차 이런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많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2002년도에 그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서 한 25번 정도 재검표를 실시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선거 결과가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아, 의외로 네. 표차가 그렇게 적게 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않다는 이제 얘기군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일이죠. 네. 표 차이가 적으면. 그렇죠. 이번 말씀해주신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사전 투표에 비해서 사전 투표는 뭐 A 후보가 더 높았는데 뒤집어졌죠. 뒤집어진 네. 거죠. 그래서 아마 또 이런 개표 시작과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 결과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뉴스는 지금 지자체들이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금 이걸 자녀하고 배분하는 문제를 두고 맘카페에서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시죠. 예, 경기도와 시군 이제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4인 가족 기준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으로 지급이 됐는데 예. 이것이 굉장히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어떤 부분이 화제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거를 아이들이 저도 여기 해당된 거니까 저도 주세요. 이렇게 한다던가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빨리 신청해서 빨리 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신청해서 선불카드로 받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많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런 업무를 많이 해주는데 가족을 대표해서 엄마들이 쓰는 방식이 크게 4가지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자, 일괄 몰수형. 한꺼번에 엄마가 일단 다 줘. 나중에 줄게. 우리 왜 세뱃돈 할 때 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가족이 있고. 받는 걸 일괄 몰수형. 자, 협박형은 그래 줄 테니까 바깝네. 이게 협박형이라고 하고. 자, 은폐형. 애들 모르게 신청해서 쓱 받는다. 이게 은폐형이라고 하고요. 네. 절충형이라는 것은 그래 그럼 엄마 아빠랑 너네랑 5대5로 나누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자녀들하고 기본소득이 뭔지 또 뭐 이걸 좀 그렇죠. 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도 해보고 경제교육에 활용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솔직한 얘기를 두 분에게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아직 소득이 뭐 나왔습니까? 재난기본소득이 지자체에서 받으셨어요? 아니 아직 뭐 네. 제가 아침에 지자체마다 나오면서 안 그래도 다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딸아이한테 이거 만약에 나오면 전 국민에게 다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받고 싶냐 그랬더니 받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받아야 될 이유를 10가지를 제시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너무 했는데 많은 거 아니에요? 왜 받아야 하는가.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이 재난기본소득을 이제 받잖아요. 가구당 받으면 이 사람당 나눠서 아이에게도 좀 나눠주고 그 대신에 경제 교육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 그 경제에 대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돈을 왜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유태인들이 경제 교육을 많이 한다는 그렇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인구가 유태인이 전 세계 부의 30%를 갖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는가. 애가 걸음마 할 때부터 동전을 손에 쥐어줘가지고 저금통에 돈을 넣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10몇 살이 되면은 약간 성인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친척들이 다 모여갖고 돈을 얼마씩 준대요. 네.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투자를 투자도 할 수 시작하는 있고 거죠. 예. 이런 어떤 경제 마인드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이한테 뭐 가정 경제는 엄마 아빠 몫이니까 네가 알 바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를 쓰고 있고 너의 용돈 학원비 얼마를 쓰고 있다 이런 것들 용돈 줄 때도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이가 일을 한다든지 뭔가 아르바이트처럼 집에서 뭐 집안일을 도와준다든지 이랬을 때 용돈을 주고 그거를 용돈을 쓰게 하고 이런 습관을 한번 이번 기회에 종잣돈이 생기면은 네.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근데 재난기본소득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5대 3대 2로 이렇게 나누게 하겠습니다. 5대 3대 2라는 건 뭔가요? 예를 들면 2는 네. 저는 아이들은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란다. 그러니까 2는 일단 부모님한테 내라. 일단 2 정도 떼고요. 3은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19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기억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3은 적은 돈이라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각종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게 해서 기부를 하고요. 전액 다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이거 음. 강제로 하는 건 효과가 없다고 보고 3은 기부를 하게 하고 5는 그동안 사실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위축을 겪었던 부분. 아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힘들었지. 그래 5는 너를 위해서 써라. 대신 만화책은 안 된다. 이렇게 전제를 좀 두시고 이렇게 가족 내에서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지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 좀 의미 있는 그렇군요. 기억을 남겨주시는 것도 굉장히 교육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재난기금을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적시에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5월이 금방이거든요. 이왕 이제 할 것이면은 오늘 아마 뭐 이제 추경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여야가 빨리 마음을 모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